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쉬워졌다고 하더라. 처음엔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직접 확인해보니 정말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만난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올해 72살이신 이분은 30년 된 낡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세요. 무릎이 아파서 청소 일도 제대로 못하시고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겨우겨우 버티고 계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 기초생활수급 신청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할머니가 손사래를 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나는 안 돼. 우리 아들이 공무원이라서 월급 받잖아. 그리고 집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신청해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한 달 후에 할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선생님, 정말 됐어요. 한 달에 40만 원씩 나온다고 해요. 할머니 목소리에서 기쁨이 그대로 전해져 왔어요. 이게 바로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예전 같으면 절대 불가능했던 일들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실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조용히 하지만 엄청나게 바뀌고 있어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안 된다 소리만 듣던 분들이 이제는 됩니다. 신청하세요 라는 말을 듣고 계세요. 제가 복지 상담을 한 지 벌써 25년이 됐는데요. 이렇게 큰 변화는 처음 봅니다. 정말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정작 이런 변화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만난 박철수 할아버지 경우를 보세요. 75살이신 이분은 20년 된 소나타를 몰고 다니시면서 아직도 대리운전을 하고 계세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버시는데 일이 없는 날도 많아서 생활이 불안정하세요. 할아버지, 기초생활수급 신청해 보시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할아버지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무슨 소리야. 나는 차도 있고 일도 하는데 무슨 기초생활수급이야.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할아버지 같은 경우도 충분히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차가 있어도 되고 일을 해도 되고 심지어 자식이 있어도 되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이런 변화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사실 몇 년 전부터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특히 최근 들어서 변화의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습니다. 정부에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새로 선정되는 분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옛날 기준으로만 생각하고 계세요. 나는 자동차가 있어서 안 돼. 나는 자식이 있어서 안 돼. 나는 조금이라도 일해서 버는 돈이 있어서 안 돼. 이런 생각들이 여전히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남에게 폐를 끼치는 걸 정말 싫어하시잖아요. 내가 무슨 얼굴로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받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마음 정말 이해합니다. 평생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아오신 분들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남에게 손 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평생 열심히 일하시고 세금도 내시고 자식들도 키우시면서 사회에 기여해 오셨잖아요. 이제 어려우실 때 국가에서 도움을 드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더구나 요즘은 기준이 많이 현실적으로 바뀌었어요. 예전처럼 무조건 가난해야만 도움을 준다는 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린다는 방향으로 바뀌었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에는 자동차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당신은 부자니까 도움 안 드린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떨까요? 생활에 꼭 필요한 자동차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해줘요. 특히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자동차 없으면 병원도 못 가고 마트도 못 가잖아요. 자식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자식이 조금만 돈을 벌어도 자식이 부모를 도와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요즘 현실이 어떤가요? 자식들도 집값은 비싸고 아이들 교육비는 많이 들고 자기 살기도 바쁜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기준을 바꾼 거예요. 자식이 정말 여유가 있을 때만 부모를 도와야 한다는 식으로 말이죠.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조금이라도 일해서 돈을 벌면 당신은 일할 수 있으니까 도움 안 드린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더 도와드려야 한다는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70살이 넘어서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일자리도 제한적이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오히려 더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변화들이 모여서 지금의 새로운 기초생활수급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꿈도 못 꾸던 분들이 이제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변화를 아는 분들과 모르는 분들 사이에 큰 차이가 생기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혜택을 받고 계시고 모르는 분들은 여전히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포기하고 계세요. 실제로 제가 상담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똑같은 조건인데도 어떤 분은 혜택을 받고 계시고 어떤 분은 포기하고 계시는 거죠. 정보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일 뿐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사시면서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만 생활하고 계신 분들, 오래된 자동차 한 대 정도는 있지만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자식들이 있지만 자식들도 각자 생활하느라 바쁜 분들, 아직도 일은 하고 있지만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충분히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모든 분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일정한 기준이 있고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건 확실해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자동차 문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기초생활수급에서 제외됐어요. 아무리 낡은 차라도 아무리 생활에 꼭 필요한 차라도 차가 있으면 부자라는 식으로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선 차의 가격을 따져봐요. 시가 350만원 이하의 자동차는 이제 재산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350만원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10년 정도 된 소나타나 아반떼 같은 차들이 대부분 이 범위에 들어가요. 심지어 15년 된 차라면 더 저렴하죠.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차를 생계유지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 비싼 차도 인정해줘요. 예를 들어 택시나 화물차로 일하시는 분들, 농사일에 트럭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차 가격이 조금 높아도 일하는 도구로 인정해주는 거죠. 그리고 거주 지역도 고려해요. 시골이나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차가 없으면 정말 생활이 어렵잖아요. 병원 가려면 차가 필요하고 장 보러 가려면 차가 필요하고 이런 현실을 인정해서 기준을 더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이천 시골에 사시는 최영수 할아버지는 올해 78살이세요. 12년 된 그랜저를 갖고 계시는데 시가가 400만원 정도 나와요. 예전 기준으로는 절대 안 됐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할아버지는 그 차로 농산물을 시장에 내다 파시고 병원도 다니시고 생활에 꼭 필요하게 쓰고 계세요. 그래서 생계유지에 직접 필요한 자동차로 인정받아서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부양의무자 문제를 살펴볼게요. 이 부분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자식이 조금만 돈을 벌어도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죠. 요즘 40대, 50대 자식들 상황을 보세요.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아이들 교육비는 엄청나게 들고 자기들도 노후 준비해야 하고 정말 바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까지 모시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양의무자 기준도 현실에 맞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자식의 소득이 정말 많을 때만 부양의무를 지도록 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식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넘어야 부양의무자로 인정돼요. 기준 중위소득 100%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시죠?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200만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한 달에 200만원 이상 벌어야 부모를 부양할 여유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식이 200만원 이상 번다고 해서 무조건 부양의무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식에게도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면 기준이 또 달라져요. 예를 들어 자식이 결혼해서 배우자와 아이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까지 고려해서 판단해요.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자식이 부모와 떨어져서 살고 있고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들이지 않고 있다면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부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실제 사례로 설명해 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김미자 할머니는 올해 74세세요. 아들 하나가 서울에서 회사 다니면서 한 달에 300만원 정도 벌어요. 예전 같으면 아들이 돈을 잘 버니까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 안 된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 상황을 보니 어떨까요? 아들은 서울에서 전세로 살면서 대출금 갚느라 바쁘고 초등학생 자녀 둘의 교육비도 만만치 않아요. 할머니께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경우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아들의 소득은 높지만 실제로는 할머니를 부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인정받은 거죠.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근로소득 공제 제도예요. 이게 정말 혁신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일해서 돈을 벌면 그만큼 생계급여에서 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일할 이유가 없었어요. 일해도 받는 돈은 똑같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일해서 번 돈의 일정 부분은 공제해줘요. 그러니까 일하면 할수록 실제로 받는 돈이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면서도 일할 동기가 생겨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근로소득이 있으면 그 중에서 30%는 공제해줘요.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었다면 30만 원은 공제하고 70만 원만 소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보면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대구에 사시는 박정호 할아버지는 올해 71살이세요. 기초생계급여로 한 달에 50만 원을 받고 계시는데 가끔 일용직 일을 해서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더 버세요. 예전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60만 원을 벌었으니까 생계급여에서 60만 원을 빼버렸을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받는 돈은 여전히 50만 원이죠. 이래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60만 원 중에서 30%인 18만 원은 공제해줘요. 그래서 실제로는 42만 원만 소득으로 계산해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생계급여 10만 원과 근로소득 60만 원을 합쳐서 총 7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일할 의욕이 생기죠. 일하면 할수록 실제로 받는 돈이 늘어나니까요. 특히 나이가 드셔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제도예요. 주거 문제도 많이 개선됐어요. 예전에는 집이 조금만 비싸도 집값이 높으니까 팔아서 전세로 이사가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떨까요? 실제로 살고 있는 집은 웬만하면 인정해줘요. 특히 오래 살아온 집의 경우에는 더욱 그래요. 20년, 30년 살아온 집을 갑자기 팔고 이사가라고 하는 건 너무 가혹하잖아요. 이웃들과의 관계도 있고 생활터전도 있고, 그래서 이런 현실을 고려해서 기준을 완화한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의료급여 확대예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정말 큰 도움이 돼요. 특히 나이가 드시면 병원 갈 일이 많아지는데 의료비 부담이 확 줄어들거든요. 의료급여를 받으면 입원비는 거의 무료고 외래 진료비도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만 내면 돼요. 비싼 검사나 수술을 받아도 본인 부담금이 크지 않아요. 이런 혜택만으로도 기초생활수급 신청할 가치가 충분해요. 교육급여도 있어요. 손자, 손녀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관심 가져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나 손자녀는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거든요. 교과서비,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주거급여도 빼놓을 수 없죠. 전세나 월세로 사시는 분들은 주거급여를 받아서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자가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집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혜택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나는 생계급여만 조금 받는 줄 알았다고 하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럼 나도 한번 신청해볼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두 반응 모두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행동이에요. 아무리 제도가 좋아져도 아무리 혜택이 많아져도 신청하지 않으면 소용없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망설이고 계세요. 혹시 신청했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많이 하시죠? 괜찮아요. 거절당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신청 과정에서 다른 복지 혜택을 알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기초생활수급은 안 되더라도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했는데 소득이 조금 초과돼서 안 됐어요. 하지만 상담 과정에서 긴급복지 지원이나 에너지 바우처, 통신비 지원 같은 다른 혜택을 받게 된 거죠. 또 창피해서 어떻게 신청하겠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마음도 충분히 이해해요. 평생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아오신 분들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정말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면서 사회에 기여하셨어요? 자식들 키우고 손자 손녀들 돌보고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이제 어려우실 때 국가에서 도움을 드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더구나 요즘은 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태도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는 식으로 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 주세요.
실제로 얼마 전에 복지관에서 만난 김영희 할머니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기초생활수급이야 라고 하시면서 정말 소극적이셨어요.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고 필요한 서류도 도와주셔서 결국 신청하게 되셨어요. 한 달 후에 할머니를 다시 만났는데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계시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이제 병원비 걱정 안 하고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생활비도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할머니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이런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게 안타까워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정보를 얻기가 더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요즘 기초생활수급 기준이 많이 바뀌었다더라. 한번 알아봐 이런 식으로라도 말씀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이런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전해주세요.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사시는 분들,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만 생활하고 계신 분들, 오래된 자동차 한 대 정도는 있지만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자식들이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충분히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모든 분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건 분명해요.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 시청에 가시면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려요. 필요한 서류도 대부분 현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복잡한 건 공무원이 도와주세요. 만약 직접 가기 어려우시면 전화로 먼저 상담받아 보세요. 기초생활수급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자세히 알려드려요. 요즘은 방문 상담 서비스도 있어서 집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변화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점이에요. 정부에서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되더라도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루지는 마세요.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는 게 맞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강조하고 싶어요. 기초생활수급은 단순히 돈을 받는 제도가 아니에요.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인 생활 지원을 받는 거예요. 특히 의료급여는 정말 큰 도움이 돼요.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많아지는데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안심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자존심 상할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평생 열심히 살아오시면서 사회에 기여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에요. 당당하게 받으시면 돼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요. 그리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이 정보가 전해져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듣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신청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또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런 유용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